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 3.5% 급락, 시총 1위 1일 전화. 엔비디아가 급락함에 따라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줬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보다 3.54% 급락한 130.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총은 3조 2,170억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그동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3% 급락했는데 AMD는 5% 급등. 월가의 생성형 인공지능 주도주 엔비디아가 3% 이상 급락했음에도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는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AMD는 전 거래일보다 4.62% 급등한 161.7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날 미국의 유명 투자사 파이퍼 샌들러가 AMD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올리고 목표가도 175달러를 제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니콜라 역 주식 액면 분할 추진, 주가 31% 폭락. 주가가 오랫동안 1달러 미만에 머물러 상장 폐지 위기를 맞고 있는 니콜라가 역주식 액면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가가 31% 이상 폭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전 거래일보다 31.46% 폭락한 3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역 액면 분할은 주식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합하는 것인데요. 이는 주가를 1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꼼수로 보여집니다. 로보택시 쉽지 않을 것, 목표가 하향, 테슬라 2% 급락.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1.78% 하락한 181.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투자사 RBC 로보택시 사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의 293달러에서 227달러로 하향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RBC는 투자 등급을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윤입니다. 가만 미증시 3대 지수는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새 마녀의 날을 하루 앞두고 투자 심리가 요동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한 3대 지수 S&P 500 같은 경우는 사상 최초로 5,5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강한 모습으로 상승하긴 했었지만 오후 들어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나스닥과 함께 하락 전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주 포지션이 적은 다우 지수만이 나 홀로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주요 기술주의 하락은 그동안의 과매수를 조금 더 반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5%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반면에 AMD는 5% 오르면서 기술주 내에서도 종목별 장세가 이어진 흐름 연출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미증시 휴장의 영향으로 변동성은 크지는 않았었지만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졌고요. 코스피는 반도체와 금융 그리고 가스, 석유주의 강세에 힘입어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2,800선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매도세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게 문을 열지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 PD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많은 분들 내일도 주말이고 기분 좋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도 다들 심란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지수도 하락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많이 심란하시죠. 다들 포트에 지금 반도체, 인공지능, HBM 관련된 종목들 다들 한 종목씩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방송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제 일단 지표적인 부분들이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하락을 하면서 이거를 좋게 풀이해보면 또 우리가 금리 인하에다가 붙여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고용시장의 과열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이렇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시장이 혼조세를 띨 때는 이게 또 나쁘게도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또 해석이 될까요?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보인다.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우리가 안 좋은 용어가 또 떠오르면서 이게 참 해석하기에
다른 이런 시장인데요. 자,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안 좋게 좀 해석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뉴욕 시장에 조금 혼조세를 띄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왠지 국민주 같은 느낌이다,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어저께 장 초반에는요, 델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하고 합작을 해서 엔비디아와 뭐 델 AI 공장을 짓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가가 한 4%대 올랐습니다. 장 초반에. 근데 이제 막판에 제가 봤을 때는 또 만기일이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만기일 관련돼서 조금 부담감이 떨어졌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시장에서 어저께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고점을 찍고 시총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닷컴버블 시전에 시스코라는 기업과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기사들과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자, 제가 살짝만 비교해 보자면요. 닷컴버블의 시작은 뭐였습니까? 통신혁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전화로 이용한 모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이제 이것이 인터넷 속도가 혁명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다들 나는 인터넷으로 이걸 해볼 거야, 이커머스를 할 거야. 그때 당시에는 이커머스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젊은 분들께서는 너무 당연하죠. 요즘에 인터넷으로 물건 사고 인터넷으로 주문, 택배 다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새로운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컴퓨팅 인프라라 그래서 이제 관련된 시스코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유일하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를 그때 당시에 탈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컴퓨팅 인프라죠. 하드웨어 기업이니까. 이 기업이 또 시총 1위를 탈환하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자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억되는 인터넷 통신혁명으로 불거졌던 그 버블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 버블과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생태계의 산업의 규모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단순하게 인터넷, 네트워킹,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산업 규모,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의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 지금 이 닷컴버블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유사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닷컴버블 때 통신 속도가 빨라서 나 이거 할 거야라고 상장하고 뉴스를 띄워서 주가를 띄웠던 기업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도산을 했죠. 다 도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체를 밝혀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도산을 했는데 살아나는 기업들도 있었죠. 아마존 같은 기업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있고요. 애플도 오픈 AI에 합작해서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플랫폼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 AI 폰을 내놓고 있고요. 이 회사들 규모를 보면요. 이 회사들이 과연 도산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많이 벤처기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올 하반기 내년에 됐을 때 수익성을 얼마나 내는지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HBM이나 반도체 하드웨어 직군들은요. 아직 성장성은 끝날 수가 없고요. 성장성은 이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의차인 대표님한테도 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오늘 어차피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닷컴 버블처럼 버블이 꺼질 거라고 보시나요? 제 대표님도? 언젠간 꺼지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 뉴스를 보시는데 이런 뉴스들이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런 게 뭐냐면 조금 오르다가 조금 하락하면은 닷컴버블 무조건 뭐, 나와요. 뭐 지구 멸망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뭐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락을 예상했을 때 하락이 나온 적이 없었고요. 또 대세 상승을 예상했을 때 대세 상승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곳에서 악재가 터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호재가 터지면서 사실 우리가 작년 초에 다들 아시겠지만 2023년 주가 시장의 증시 전망은 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이었죠. 네, 금리가 엄청 올라왔고 그 전년도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고 또 금리가 당장 물가가 안 떨어지니까
올 2023년도도 최소한 상반기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챗 GPT가 뚝 나타나더니만 증시가 그냥 올라가면서도 이거 아니야 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엔비디아도 아니야 하면서도 8배 이렇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악재가 나오고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호재가 나온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엔비디아가 어저께 고점 저점의 변동성이 10% 나왔다고 해서 이게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지난 1분기 때도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작년에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그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한 10% 이상 하락하면서 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걸 다 뛰어넘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언젠가는 AI 버블은 꺼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AI 버블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닷컴 버블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는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자체가 각 그 가정별로 있는 집이 많지 않았었고 또 하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딱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모든 연령이 다 사용을 하고 또 컴퓨터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러한 인터넷이든 이러한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AI 시장의 인프라가 예전하고 다르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사자는 뜻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이제 끝났다. 뭐 엔비디아 다시 뭐 지금 130달러 갔던 게 다시 뭐 10달러로 빠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하신다라면 영원히 못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김성희 전문가님한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제 제가 닷컴버블 얘기를 좀 또 다시 풀었는데 그 이유 아시죠? 어제 반도체 쪽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장에서. 네. 오늘 분명히 지금 개장 전에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항상 말씀드렸던 자극적인 문구들, 닷컴버블, 이제 버블, 엔비디아 고점, 시총일이 하루 천하 뭐 이런 얘기들. 네. HBM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 그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이 이제 끝났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순환매가 돈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전체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좀 약간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오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다시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잠깐 몇 가지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것은 AMD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AMD 자리 같은 걸 보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서 대략 한 8개월 정도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여기 이렇게 됐죠.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받고 다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엔비디아 한번 보죠. 엔비디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엔비디아는 지금 10분의 1로 저기 인적 분할했기 때문에 액면 스플릿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 지금 1,400원대예요. 사실상 이 1,400원 달러대죠. 1,400달러대까지 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 건인데 아직도 5일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놀라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오늘 많이 올랐던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서 좀 많이 올라가다 다시 또 이제 급락이 나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즉 여기에서 봤을 때 오늘 하루에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빠진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진 회사들에 대해 가지고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엔비디아 많이 올랐잖아요. 하루 쉴 수 있고 이러한 안 좋을 때마다 나오는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반도체, AI 관련된 산업은 아직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래서 엉덩이 무거운 투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질문을 드려봤으니까요.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승부주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어제 또 승부주 수익률이 좋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그동안에 또 제안드렸던 종목들도 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유창희 대표님 하나엔진 어제 장 개장하고 1시간도 안 돼서 52주 신고가 쓰는 모습 놀라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스틸은 지금 0.72% 약 1% 수익인데요. 또 비교하다 보니까 좀 적게 보이지만 그래도 좋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주는 하루치 수익률이죠.
일주일, 한 달 아닙니다. 하루의 수익률인데 일단 하나엔진 네. 어저께 통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네. 달려서 달려서 52주 신고가 찍는 모습.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저는 신규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조선 섹터가 이게 단기적으로 어떤 뭐 거품은 저는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황세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이든 뭐 하나오션이든 삼성중공업이든 더 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엔진 사업분, 기자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엔진 사업 부분이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삼성, 하나 그리고 중국 쪽에 공략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지금도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조선 쪽은 계속 좋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어쨌든 하나엔진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하지만 또 승부주의 종목들 계속 나오니까요. 비교하시면서 또 골라보는 재미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넥스 기분 좋습니다. 저희가 그때 바이넥스가 그 미국 생물보안법 불발 그 단독 기사로 한번 하락을 막고 나서 손절 처리가 됐던 유일한 종목인데요. 끝까지 말씀드렸죠. 끝까지 추적해서 AS 해드리겠다. 바이넥스 일단 방송에서 제안한 네. 가격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네. 유창현 대표님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네. 멘트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또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넥스가 생물법 지원 그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주목받기보다는 셀트리온 그 쪽에 이제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임상용 제품만 공급을 하다가 이제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상용화된 약을 공급하는 쪽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주목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밴드가 좀 이 폭이 크긴 하지만 17,000원, 13,000원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다행히 이제 다시 반등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법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전히 중국을 이게 원한대로 간다 안 간다 논란은 좀 있기 때문에 생물법 자체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실적에 대해서 계속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저께 보시면 바이넥스도 뭐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때 말씀드린 리가켄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약간 이제 시장이 조금 쉬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바이오 안에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이거 끝나고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네. 요즘 올해가 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OLED가 또 수혜를 받는 한 해인데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좀 더 욕심내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욕심내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한 2주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가 OLED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애플 그리고 프랑스 올림픽 관련해서 대형 OLED TV 시장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또 말씀드린 게 이제 순화 리튬 관련돼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부분들이 다 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난주서부터 상승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조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어저께부로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바이넥스 때문에 걱정 많이 했었는데 또 유창현 대표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모습.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바이넥스 이제 저희는 털어버리고요. 이제 좋은 일만 남았다 좀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김정규 전문가님 일단 어제 포항 영일망 관련주로 하이스틸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제가 어제 이벤트가 좀 기억이 나요. 코오롱 글로벌하고 같이 AS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대한고래 관련돼서 오늘 또 프로젝트 회의가 있잖아요. 네. 또 이거를 또 염두에서 또 오늘 코오롱 글로벌 어제 분명히 오늘 급등할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 멘트 했었고 그럼 하이스틸도 오늘 관련돼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이게 단기성이지만 상당히 그래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가 터져주는 그런 이런 테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단기 투자자
데이 트레이더들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스틸 지금 자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이스틸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장 초반에 좀 튀어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봤을 때 장 시초가 대비했을 때 약간 올라가고서는 그리고서는 아래로 쭉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다시 당겨 올렸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쭉 빨아들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봤을 때 이 자리 오늘 제가 지금 이제 네모난 박스로 만들어 놓은 요 거래량 자리 보시면 어제 거의 거래량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만 흡수해 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이제 좀 놀라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위로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봤을 때도 거래량 자체가 중간중간 듬성듬성 꽤 크게 들어오는 자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봤을 때는 오늘 한 번 정도 크게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어제 놀란 게 어제 이제 코오롱 글로벌 얘기하면서 김선영 오늘 급등할 수도 있다 했는데 어제 이제 또 포항 영일만 관련돼서 고속도로 네. 건설 추진한다는 기사 때문에 바로 그냥 상한가 가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략자가 원래는 수소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그 기사가 잘 보시게 되면 일단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건설 사업부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부가 지금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렉스까지 가지고 세 가지 부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여기에서 이 신재생 그다음에 원전 그리고 이제 수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영일만까지 해가지고서 굉장히 복합 소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봤을 때 경북에 대해 가지고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그야말로 에너지 단지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그런 구상이 지금 정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주로 봤을 때도 복합 테마로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두 가지 이상의 그 복합적인 그 수주 소식하고 그다음에 영일만 관련 소식 때문에 지금 상한가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코오롱 글로벌 자체가 굉장히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대략 한 10거래일 정도 해가지고 거래량이 지금 쭉 몰려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어제 상한가가 들어간 자리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전일에 봤을 때 십자가 이렇게 나온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자리로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는 전일 여기에서 전일 그러니까는 여기에 세 번째 요 전에 있던 첫 번째 이 양봉이 나온 날에 여기에 이 자리를 그대로 고수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할 수 있다라고 기술적인 자리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강조드리는 이 복합 테마 요즘에 참 무섭습니다. 요즘 오늘의 승부주의 종목 컨디션이요.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흥하해운 네. 어제 이제 급등한 이유를 좀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일단 상해 운임 지수가 계속 매주 급등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의 전면전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것인지 네.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흥하해운이 가장 그 뜰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중동과도 미사일 안 맞는 해운사는 얘밖에 없습니다. 예. 아, 그런가요? 그래서 그렇죠. 딱 두 개가 걸리는데 시노코 그러니까 장금상선하고 흥하해운 이 둘 빼고는 잘못하면 미사일 맞을 확률이 있습니다. 후티 반군이 괜히 실수해가지고서는 뭐 하나 빵 하고서 알라의 요술봉이라 부른 RPG를 쏴가지고서는 난리가 날 수가 있는데 흥하해운이나 시노코는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장금상선 같은 경우엔 중국에서 중동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중동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전량 수입해가지고 먹고 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고 두 번째는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화학 관련된 제품 그다음에 화학물질, 액체로 된 화학물질, 염산이나 질산 같은 이런 위험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 맞추면 자기네 앞바다에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흥하하고 시노코는 절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지금 자리가 굉장히 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자리라고 보고 있고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까지 끌고 가자. 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슈를 오늘 하기 전에 짧게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어제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SK ENS라고 비상장 기업인데요. 두 기업이 합병한다라는 설이 나오면서 100조 자산을 갖고 있는 대형 에너지 그룹이 나온다.
라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 때문에 고생하시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됐거든요.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한 달 이내에 다시 공시로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왜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과거에 유공이라는 석유화학을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SK ENS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NG, 천연가스 관련된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 거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요. 보통 이렇게 상장 회사와 비상장 회사가 합병을 했을 때는 약간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 SK 이노베이션 주주분들은 조금 반발하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왜 지금 SK 그룹이 SK 이노베이션과 ENS를 합병을 하려고 하냐, 왜 이런 안을 내놓냐 봤더니 단연 2차 전지 SK 온 그룹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실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제 어쨌든 합병을 하든 어떻게든 SK 온을 IPO를 시키든 어쨌든 SK 그룹은 2차 전지 사업에서 어쨌든 캐시카우를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보일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유창희 대표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지금 이 합병안부터 해서 어쨌든 SK 온을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일단 어쨌든 석유 사업 부분하고 가스 사업 부분을 합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산이 100조라고 하는데 자산 100조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SK ENS가 작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SK 이노베이션도 석유 사업 부분만 따진다라면 작년에 1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이죠. 그럼 두 개 기업이 합치면은 일단 2조가 거의 뭐 3조 원 가까이 2조 원 중반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시가총액은 거기에 맞춰서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저희들끼리 추정이니까요. SK온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SK온 같은 경우가 매년 한 몇천억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보내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냐면 뭐 이건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지만 만약에 이제 분할 상장을 하게 된다라면 자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상증자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럼 유상증자를 지금은 문제가 어떤 자금이 부족하면은 SK 이노베이션이 다 100% 책임을 지는데 재상장을 시켜놓게 되면 이제는 주주들하고 같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품앗이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핵심적인 건 SK 실트론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SK 실트론도 빨리 상장을 좀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하면서 상장을 시킨다라면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알짜 기업은 들어오고 약간 안 좋은 기업은 내보내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되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정도면 확정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좀 보면서 좀 투자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K그룹의 에너지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과 SK ENS가 합병을 예고하면서 초대형 에너지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SK온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분석 역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유창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접근해서 인사이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조라는 숫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분석과 함께 핵심은 SK 실트론의 상장이다라는 추가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해 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 같은 경우 대형주 선택이 힘들면 저 PBR로이고요. 김선규 전문가님은 코로나 이후 다시 뜨는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는 대형주가 좀 대거 몰려있죠. 네. 최근 들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다시 본격화 가동되면서 저 PBR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자동차 그리고 유통, 지주회사 등 대형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또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저 PBR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 이 증시만 본다라면 되게 좋아 보이죠. 왜냐면 어쨌든 거의 2년 몇 개월 만에 그 2,800도 어쨌든 종가상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코스닥만 본다라면 시장이 뭐 이렇게 가지 못하나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850포인트 전후로 해서 행보세가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2달 넘게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화두가 계속해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인데 항상 우리나라 코리아 증시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는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다. 전쟁 가는 국가로 분류가 되면서 기업이 재평가를 못 받았었고 또 그 이후에는 뭐 약간 대기업 위주의 회사가 기업이 편성되어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부정적인 인식이 되면서 기업이 재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꼭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정책을 쏟아내었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대만, 뭐 중국 계속해서 기업 주가를 정상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계속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전한 투자 문화가 확립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의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잘 안착이 된다라면 외국인들도 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길게 봤을 때는 코스피 쪽에 약간 대형주 쪽에 좀 이슈가 되면서 좀 증시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좋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건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지 실적이 좋지 못한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죠. 뭐 자동차, 반도체, 뭐 그리고 금융주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사실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는 거 반면에 코스피 쪽은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라는 기관이 좀 선침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계속 정부도 우리가 강제성이 없다라고 계속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약간 여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말을 하지만 강제성을 띌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적인 기업을 정부가 너 주가 얼마에서 안 올리면 회사 없앨 거야. 뭐 전두환 시절도 아니고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건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계속 푸시를 한다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예를 들어서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등등의 인센티브를 계속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게 또 요즘에 또 부자 감세라고 해서 뭐 상속세 혹은 뭐 승계할 때 약간의 혜택 혹은 뭐 금융투자세, 금투세 이런 부분들로 계속 확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분도 있고 뭐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주식시장만 본다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시에 혹은 관련된 기업들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힌트를 줬는데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날잖아요. 코스피만 따진다라면 2,800포인트를 어쨌든 종가상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뭘 살지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좋은 건 알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2, 3% 올라왔고 현대차 좋은 건 알겠는데 어쨌든 최근 한 2, 3주만 본다라면 한 10에서 15%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또 하이닉스도 이번 달만 6월 한 15거래일만 따졌을 때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6월 1일부터 수익률을 계산한다라면 그러면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덥석사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안으로 저PBR 해서 어저께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증권주들이 특히 보험주, 은행주들이 좋은 주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투자하기가 애매할 때는 이 저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이제 혼조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며칠 정도는 조금 등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투자의 피난처가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은행주라든지 뭐 보험주들 또 지주사들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대신에 저PBR의 핵심적인 그 선택 사항은 뭐냐면 유보율이 높아야 됩니다. 현금이 있어야지 자사주를 매입을 하든 자사주를 매입을 소각을 하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은 기업 그리고 자사주가 기존에 많이 미리 쌓아놓은 기업들을 좀 선정해서 또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타겟팅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는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 문화 확립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텐데요. 여기서 저PBR 쪽에서 중요한 점을 꼽으자면 유보율이 좀 높아야 한다. 그리고 자사주가 이미 많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다시 뜨는 디스플레이. 우선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모니터용 QD OLED 패널 고객사를 늘리면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게이밍 시장 중심으로 OLED 모니터가 빠르게 성장하고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관련주와 산업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김성규 전문가님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요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지금 보면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디스플레이가 그 TV 그리고 대형 TV에서 서서히 이제 그 모니터로 줄어들고 그다음 여기에서 다시 그다음 모바일 장비 그다음에 우리가 헤드셋으로 쓰는 XR 같은 이런 장비로까지 서서히 그 크기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중소형 디스플레이 개발 부문으로 인력을 대거 이동시켰다. 즉 이제는 TV 같은 가전에서 완전히 이제 모바일 장비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 삼성과 LG 둘 다 그 전통의 디스플레이 강자이면서 그 경쟁 관계를 유지를 해왔고 서로 자기네가 먼저다 원조다 이래가지고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서로 굉장히 티격태격해왔던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서 우선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OLED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바일에도 나왔었는데 그럼 이게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TV에서 먼저 어느 정도 입자가 굵은 상태에서 좀 더 만들어내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서서히 모바일 쪽으로 해서 더 수율이 높고 그다음에 불량 화소가 적은 것들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중소형 디스플레이 개발 쪽으로 인력이 옮겨갔다는 얘기는 앞으로 해서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모두가 모바일 장비에 좀 더 이제 그만큼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디스플레이는 지금까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더 많이 넣었죠. 특히 이제 텐덤 기술을 가지고 텐덤 OLED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텐덤 OLED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율이 좀 낮은 편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장적으로 즉 그 양산 체제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프로세싱 그러니까 이 생산 과정을 얼마나 최적화시키느냐가 가장 큰 그 승부처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훨씬 더 앞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양산화라든가 그 다음에 수율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그 가만히 있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쪽으로 이제 인력을 옮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BOE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그 OLED 회사들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술 유출이 꽤 많이 나왔었고 또 실제로 그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중국으로 대거 이동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기술이 유출되고 심지어는 뭐 일부 사달이 좀 났던 부분도 있었죠. 그런 부분이. 거기다가 또 여러 기술이 있는 업체들 혹은 이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여러 그 소재 관련된 종목들, 그 회사들 이런 것들을 M&A를 통해서 흡수를 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기술을 지금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 역시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따라오는 데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시간과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비 국산화를 통해 가지고서 최대한 더 우리가 그 내재화, 그 경쟁력을 내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맞춰가지고 초격차로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그 OLED 기술들을 앞으로 더 개발을 해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관련 기업들도 모바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분석을 전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중국 회사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술 유출에 대한 노이즈 역시 함께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장비 국산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준비하러 함께 가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HD 현대이고요. 그리고 우리 김선규 전문가님은 디바이스 ENG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HD 현대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될까요? 네, HD 현대를 이제 말씀드릴 때 저는 이제 핵심적인 건 로봇 사업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이 회사의 값어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봇 그리고 공정 자동화, 엔지니어링, 설치, 시운전, AS 전 분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방역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1,800억 매출이었고요. 영업이익은 106억을 보여주면서 흑자전환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 불리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2023년 매출은 530억이고요. 그리고 200억, 거의 192억 적자예요.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비상장 회사가 있다는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은 이제 작년에 1,300억에서 2027년에는 5,500억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작년에 2조 원 정도 선에서 2027년에는 8조 5천억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그 재평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 지금 HD 현대의 그 시가총액은 5조 6천억인데요. 제가 그 그림 하나 보내드렸는데 지배 구조를 보신다라면 현대 오일뱅크, 현대 사이트 솔루션,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 일렉트릭, 현대 마린 솔루션. 근데 여기서 이제 오일뱅크하고 사이트 솔루션은 아직 비상장 기업이고요. 조선해양하고 일렉트릭, 마린 솔루션은 상장되어 있는데 이 세 개의 지분 가치만 따져도 10조가 넘습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은 5조 7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 물론 지주사 할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반영은 안 되지만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다른 회사를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SK가 이제 세기에 이혼하면서 이슈가 나오면서 최태원 회장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SK 그룹의 주식에 이게 얼마다라고 이게 평가된 게 있었는데 참 제가 보기에도 부끄러웠습니다. SK텔레콤을 1억도 안 갖고 계세요.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 금액으로 따진다면. 근데 지금 HD 현대 그 정기선 부회장님은 최근에 4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금은 더 늘어나겠지만 그 30거래일 기준으로 봤을 때 HD 현대의 주식을 334억 원어치 취득을 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 그 뉴스 보면은 삼성전자 임원들도 주식 샀다 하면서 맞아요. 뭐 몇 천지 이렇게 반도체 임원들. 네, 샀다고 하면서 막 그런 뉴스 나오는데 회장님이 330억 이상을 그 자기 회사 HD 현대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이게 승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저는 샀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도 매일같이 계속 몇만 주식을 사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이 고점 돌파, 그 7만 원대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산이 최근에 주가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HD 현대 역시 제가 보기에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조금 높게 잡아놓고 있고요. 6만 5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6만 5천 원이 이제 왜 6만 5천 원이냐면 어쨌든 4월 그 13일 그때 가격이 6만 5천 원서부터거든요. 저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즉 정계선 부회장이 주식 매수 평가 금액이 손실로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면 저는 분할 매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 핵심은 로봇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인데요. 다만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상장 쪽에서 실적 잘 나온 로봇을 가진 그런 상장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현대 쪽 기업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과 함께 살짝 비교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이 경영진들의 그런 마인드와 함께 그런 부분들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선에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봐야죠. 우선은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디바이스 ENG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디바이스 ENG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부장 관련주인데 제가 왜 소부장이라냐면 이제는 그 반도체 모니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그 2차 전지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 좀 의미가 많이 퇴색해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주로 해가지고 특히 이제 장비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반도체 재료로도 지금 많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로 나오는 것이 마스크 클리너라든가 그다음에 글라스 클리너, 검사 장비, 화학 처리 장비, 제조 장비 쪽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부문에는 이렇게 5개의 중요한 장비들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그 중진공에서 지원 자금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실탄이 지금 확보가 됐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모멘텀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다가 OLED 제조할 때 여기에서 세척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장비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단순하게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더 소형화되어 있는 모바일, 즉 패드라든가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XR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비전 프로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헤드셋으로 나오는 이런 VR 장비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세정이 상당히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세정과 검사 장비가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이 종목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그 디바이스 ENG 그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가 잠깐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여기서 꺾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7,200원 자리가 원래 여기에서 저항대였는데 3거래일 전에 한번 뚫었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5일선을 타고서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해준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어제 자리에서 십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5일선을 지켜주고 그래 조금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눌림목 받아가지고서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초가 공략 들어가실 수 있겠고요. 17,100원 전후에서 시초가 공략 들어가셨을 경우 일단 기본 목표가 26,600원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6,600원 정도까지 해서 우선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네모로 표시하는 요 자리, 자 여기까지가 제 목표가 1차 목표가가 되겠고 여기에서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손절가로는 15,700원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니까 이 자리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만약에 15,7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보다 조금 더 아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보다 아래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대략 13,7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디바이스 ENG 살펴봤습니다. 우선 세정 검사 장비 수요에 대한 수혜주로 꼽아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목표가 26,6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15,700원 선에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종목 하루 동안 얼마나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우선 대형주 종목 선택이 힘들 때는 저 PBR 관련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코로나 이후 다시 뜨는 디스플레이 관련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고요. 오늘의 종목 HD 현대와 디바이스 ENG 꼽아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을 드릴 뿐 투자에 대한 상승포는 하락에 어떠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증시 9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